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리나와 연결해서 사군자와 관련된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군자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사군자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군자라는 것은 산수화라는 개념과 함께 우리 일반 미술책에서도 많이 상식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쓰이죠. 너무나 쉽게 많이 듣는 소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념을 사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제대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특히 그 문인화에 대한 이해가 좀 부실해서 사군자에 대한 이해도 그 의미는 이해하지만 속뜻을 잘 이해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사군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사군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인화의 특수 영역이죠. 산수화와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문인화의 특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군자는 문인화의 한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죠.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한 개라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영역은 산수화입니다. 산수화고 이 산수화와 사군자를 하는 사람은 문인화, 주체가 문인화라는 거죠. 문인이라는 것은 당시 학자 계층이 됐다는 거죠. 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 회화, 미술 특수 양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과의 관련성이 굉장히 깊다고 보면 됩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뭐 학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과 이런 대표적인 단어로서 시 또는 시인 이런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문인이라는 것은 문학적 의미, 학문적 의미, 시인적 의미 이런 다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화도 그렇고 사군자도 그렇고 이러한 요소들과의 상당히 아주 밀접한 관계성이 있고 이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문인들이 주로 글도 읽지만 글씨를 쓴다는 거죠. 쓰기 때문에 서예적인 요소가 계제가 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군자는 문학과 서예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기준을 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군자라는 개념의 의미를 한번 먼저 봅시다. 여기서 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1, 2, 3, 4의 수치로서의 일반 명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군자라는 뜻이 조금 근데 현실적으로 군자라는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찾다 보면 학식과 덕망을 겸한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여러 가지 경전에 보면 자왈, 군자왈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군자는 어떠하다는 것은 에 비해서 상대적인 말이 뭐냐 하면 소인은 이래 나옵니다. 소인은. 그래서 군자는 비교적 덕망과 학식을 갖춘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나오고 소인은 거기에 대가 되는 비교적 좀 상대적인 그런 의미로 쓰이가 있죠. 자, 그래서 군자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군자라는 말은 동양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서양에서 이 동양의 문인화나 사군자를 이해할 때 단어가 없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군자라는 말도 그렇지만은 특히 앞에 사군자 붙는 이 미술의 한 특수 영역 개념을 대칭적으로 잡기가 조금 힘들어요. 영문에서 나오는 들어보면은 이 사군자를 사는 포저고요. 군자를 해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젠틀먼스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 젠틀먼스. 그 조금 포 젠틀먼스로 해가지고는 사군자의 의미를 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은 포해서 그냥 군자 이렇게 해서 동양의
미술의 특수 단어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군자는 동양의 대표적인 그런 의미로서 출발을 했는데 이 사군자라는 개념이 문헌상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상당히 일찍이 나옵니다. 특히 전국시대 말기에 춘추 전국시대 말기에 이러한 학식과 덕망을 겸했던 대표적인 네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군자라는 것이 뒤에 요새 우리나라 대원군, 연산군 하듯이 그런 군자하고도 같은 어떤 그 사람의 직분에 대한 그런 단어로서 쓰인 것 같은데 이름이 맹상군과 평원군, 춘신군, 그 다음에 신릉군 이래가지고 이 네 사람이 상당히 그 당시에 학식과 덕망이 깊은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을 이뤄서 사군자라고 했다는 이런 문헌적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사군자라는 것은 이 사자라는 것은 넷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보통 명사로 쓰여졌던 겁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인간상을 군자로서 불려지기 시작한 이 사군자의 개념이 아주 뒤에 와서 사군자라고 하는 독특한 서화 예술의 명칭으로 나중에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 나중에 명칭은 명대에 와서 문인화가 단어가 생기는 시기쯤 와서 명대에 와서 사군자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시대 말기부터 여러 가지 이런 앞으로 문인화사에서 발달되는 여러 가지 것과 관련이 돼서 명대에 와서 정각이 인장예술이 정각이라는 영역이 되듯이 사군자 말하자면 면왕국죽인데 면왕국죽을 그리던 그림의 영역을 사군자라고 하자고 명대에 와서 사군자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졌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군자에 대한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사군자는 처음에는 사람 이름으로 출발했다는 거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술적인 특수 영역으로 고유명사화 되느냐 하는 것을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학문에 종사했던 각종 문인들 중에서는 글씨를 열심히 쓰고 이른바 서예도 열심히 했고 시도 많이 지었겠죠. 문인들이란 시를 짓고 공부를 하면서 시를 짓고 그것을 글씨로서 쓰는 사람들이 학문의 세계의 기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설을 하는 것이 문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었다는 거죠. 시를 쓰고 글씨를 쓰는 일. 자, 이렇게 시를 쓰고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시를 쓰는데 어떤 시를 쓰겠냐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시를 썼겠느냐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의 영역에는 천지, 관계 있고, 우주, 이까지 있겠지만은, 가장 많은 것이 자연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자연이 산수화로 반로하는 것입니다. 하고 두 번째는 관심 있는 것이 뭐냐? 자연 중에서 조금 부분화되어 나오는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자연 속에는 식물과 동물이 있는데 인간도 있겠죠.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자연은 산수입니다. 산수.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것이 식물군이에요. 식물군. 동물군은 식물보다 떨어집니다. 인간은 또 떨어져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자연 산수를 가장 많이 읊조렸고 그 다음에 식물인데 식물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죠. 식물에는 그죠. 그래서 식물에는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많은 수도 없는 식물군 중에서 과연 무엇이
가장 많이 이 시적 대상으로 엎조려졌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무 중에 꽃 중에 풀 중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역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인들의 그 시를 엎조린 내용 중에서 식물을 엎조린 것 중에서 여러 가지를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요새 우리가 미를 뽑을 때 진선미선이라듯이 뽑듯이 가장 인기 있는 식물류의 것을 네 가지를 뽑아본 거예요. 쭉 살펴보니까 매난국죽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로 기결이 된 것입니다. 매난국죽. 자, 이 네 가지가 최종 리스트의 상단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난번에 제가 그 10군자라는 게 있었죠. 연꽃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목단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5위권은 이하로 밀려났어요. 10위권까지 그렇게 식물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오늘 관심 있는 것은 4군자니까 밑에 것은 일단 제외하고 4군자만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 그 문장 중에서 이 4군자를 다룬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일찍이 나오는 것이 역시 전국시대 시경의 기욱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기욱편. 기욱편이라는 그 편에는 대나무를 특별히 관심 있게 엎조리고 있어요. 가장 시적 빨리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나라 때 구른이 있죠. 초나라 때 구른이 쓴 대표적인 시 이서에 보면은 난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난초. 뭐 그 얘기도 많지만 대표적인 걸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난초에 관한 것은 송대에 와서 황상곡도 난초에 대한 상당한 애찬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화는 뭐 도연명의 기거래사에 가장 국화를 많이 다루고 있죠. 국화는 뭐 우영겸남산이다. 우영겸산만이 최국동의 우영겸남산이라서 국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매화는 조금 뒤에 와서 인포라는 사람이 매화를 아주 지극히 사랑하고 한 시이자 쓰에 가졌어요. 그래서 매화에 대한 시도 인포의 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냥 들었지만은 매난국죽에 대한 식물에 대한 시가 가장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시적인 내용으로 가장 많이 들여지기 때문에 시로 엎질러지면은 자기가 쓴 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씨로 쓰겠죠. 자기 지은 시를 적는 순간에 서예로 나왔겠죠. 그죠? 서예로 나온 다음에 기왕 자기가 쓴 시니까 그 대상을 그림으로 그린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인학자들이 글씨를 쓰고 뭐 남은 먹으로서 이렇게 마당에 있는 매화라든지 방 안에나 바깥에 있는 난초라든지 국화가 가까이 있는 국화를 보고 이렇게 끌적거리다 보면은 그 그림이 쉽게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문인화라는 것이 그랬겠지만은 이른바 시를 학문을 하면서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그림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요즘에서도 특히 산소와 같이 어려운 문인화보다는 비교적 우리 주위에서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자기가 쓴 시에 관심 있는 매난국죽이 점점 문학적 인기와 더불어서 그림의 대상으로서 많이 다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리 그리고 저 사람은 저리 그리고 많이 그리다 보니까 어떤 사군자라는 하나의 형식이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대체로 송나라 때 거의 뒤틀을 잡아요. 이 송나라 때 틀을 잡는 것은 문인화의 형성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 기법상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당나라예요. 문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나라 때
왕류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기법을 그림을 그리는데 기법을 하나를 완성하고, 특히 오도자라는 사람은 먹물을 가지고 물로 가지고 수묵화를 그린 하나의 창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도자와 왕류와 같은 당대에 이러한 화가들의 역할에 의해서 수묵화가 간단하게 먹으로만 그리는 수묵화가 연결이 되면서 송대에 와서 묵화로서 물만 가지고 그리는 수묵사군자가 완성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되기에 이르고, 송대 이후에 많은 작가군을 낳으면서 명대에 와서는 사군자의 어느 정도의 완성을 보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사군자가 하필이면 이쁘고 멋있는 나무가 많은데 왜 이 매난국죽이 특별히 선발이 되었느냐를 생각해보면요, 그 선발 기준은 뭔가 좀 달랐겠죠. 일반 백성들이 골라를 하면은 막 조금 뭡니까 좀 뭐 화려하고 막 이런 화려하고 이렇게 색깔이 있고 이런 걸 골랐겠죠. 그런데 공부를 하는 학문을 하는 이 문인들은 그 보는 눈이 좀 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만상에 있는 식물군 꽃이나 나무를 이렇게 봤을 때 사군자인 매난국주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멋없는 거 4개 골라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꽃이라는 꽃 종류는 국화가 있고 난초도 있죠, 그죠? 매화도 있습니다. 꽃도 있고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건 나무이기도 하고 대나무하고 매화는 나무과에 있기도 하고, 꽃하고 국화는 풀과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 4가지를 보면 뭐 형태상에 있어서 그리 별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주 비교적 형태에 있어서 단순한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죠? 색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형태와 색채가 요란스럽지 않다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죠? 꽃이 아주 색깔이 진하고 현란하고 모양이 막 기발한 게 굉장히 많죠.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난초 꽃도 그렇고 매화도 그렇고 국화도 그렇고 대나무 꽃은 잘 보기 어렵죠. 자, 그래서 이 매난국지가 갖고 있는 그 선발 기준은 뭐냐면은, 선발 기준의 잣대가 이 문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 군자의 잣대가 이 꽃에 이런 식물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난국죽에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난초는 윤손도의 시를 보면 알겠죠. 윤손도에 보면은 뭐 대나무도 나오고 대나무가 나오고 뭐 돌이 나오고 뭐 절이 나오죠, 그죠? 이 난초는 풀가에 들어가는 초죠. 풀입니다. 풀은 풀인데 어때요? 겨울에 시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하죠. 그래서 풀인데 겨울에 시들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난초에 꽃이 피는데 꽃이 그렇게 형태와 색깔이 난잡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수수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군자의 자태와 닮았다는 거죠. 대체로 공부하는 이런 학문을 추구하는 이 문인이나 군자 또는 성직자들 보면 색깔이 그렇게 안 나납니다. 그렇죠? 스님들, 목사님, 수녀님 거의 무색의 의상을 입고 의상이 단조롭죠. 그런 어떤 자태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현란한 잎사귀와 현란한 꽃과 현란한 냄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풀은 풀인데도 시들지 않는 풀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주 일반 이상적인 군자의 문인의 자태를 담고, 그리고 여기에 나는 난초의 향기, 꽃의 향기가 있는데 이 향기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으로 치면은 인품입니다. 인품을 상징합니다. 매화의 향기, 인간의 인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난초꽃은
냄새가 잘 안 날 것 같지만 상당히 멀리까지 은은하게 불편하지 않게 난다는 것. 그것이 인간한테 있어서의 인품을 비유하는 그런 점에서 난초가 선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나무는 뭐냐면은 대나무는 윤선도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곡기도 하려니와 속이 비어있고 마디가 있다 이랬어요. 바르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성이 바르다는 것이고 속이 비어있다. 그러니까 속이 비어서 허하다는 것은 이 허하다는 것은 숨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디가 있다. 절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과 대나무는 겨울에도 시들지 않습니다. 항상 자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군자의 상징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화는 어떤가? 매화는 1년을 시작하는 나무의 꽃으로서 눈이 올 때 피는 거죠. 자, 그래서 눈이 올 때 피는데 이 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이라는 것은 가장 혹독한 현실을 이야기하죠. 혹독한 현실에서도 자기의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기의 절개를 지키는 열사의 정신을 가진 것이 매화입니다. 그리고 또한 향기도 멀리 은은하게 전한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으로 치는 대단히 고명한 열사의 정신을 닮았다 해서 선발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국화. 국화는 가을을 상징하는 꽃인데 서리가 오면은 만화가 다 사그러들죠. 다 사그러드는데 모든 꽃이 사그러지고 서리가 오면은 국화는 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서리도 역시 눈과 마찬가지로 모진 현실, 부정적인 현실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딴 사람이 다 이렇게 머리를 수그릴 때 피기 시작한다는 그 은사, 열사의 정신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그렇게 나나지도 않고 향기 역시 진하지 않으면서 멀리 은은하게 나간다. 이래서 매난국죽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인간의 성품, 말하자면 그 인간의 성품 중에서 동양에서 그 정신이라는 것은 문인들의 정신이라는 것은 유교적 정신하에 있는 거죠. 유교라는 이상적인 덕목을 의인화시켜서 잡아당겨서 시를 쓰다가 보니까 이 대표적인 네 개의 식물이 선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군자가 시로 많이 쓰여지면서 그리고 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죠. 대체로 보면은 이 사군자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봄에 피는 매화죠. 매화를 보고 봄에는 늦겨울부터 매화씨를 짓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난초 피죠. 5월 난초 피면 난초씨를 짓고 난초를 그리고 가을 되면 국화 피면 국화씨를 짓고 숙화를 그리고 겨울 되면 대나무를 그리고 대나무씨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주위에 있는 아주 소박하면서도 그런 식물들이 선택이 된 것은 그 주체가 이른바 학문을 하고 예술을 하는 그런 문인들이 유교적인 그런 일륜의 덕목을 기준으로 해서 선별이 되고 그것이 예술화가 되어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군자라는 것은 이 주체인 문인이 학문이나 공부를 하고 서예를 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소재를 글씨를 쓰는 기법으로서 그려진 그림의 대표적인 한 영역을 사군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군자에 대해서 따로 어떤 사람은 사군자를 중에서도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간단하지만은 사군자는 간단하지만은 간단한 만큼 또 쉽지 않은 게 사군자예요. 그래서 사군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봤듯이 일단 그 시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글씨를 열심히 써서 붓을 구사할 수 있는 용필을
할 수 있는 붓의 구사 능력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서 보면은 금방 할 것 같지만은 쉽게 되지 사실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사군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갈까 합니다. 중국의 역사를 무시는 할 수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길게 하긴 좀 그래서 일단 사군자에 관련된 이론 영역으로서 기본적으로 아주 초보 단계에서 중국의 사군자의 역사, 우리나라 사군자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중국 사군자와 우리나라 사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론으로 도론으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